자, 여러분. 오늘은 미국 역사상 최악의 그리고 가장 대담했던 기업 사기극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한때 시가총액이 700억 달러,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거의 90조 원에 달했던 거대 기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거의 하룻밤 사이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만 명 직원들의 평생 모은 퇴직금이 증발했고 수많은 투자자들이 나락으로 떨어졌으며 세계 금융의 중심지 월스트리트가 뿌리째 흔들렸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이 거대한 사기극을 설계하고 부풀려진 환상을 만들어냈던 경영진들은 수천억 원을 챙겨서 유유히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한 회계 부정이 아니에요. 돈과 권력이 어떻게 결탁해서 부의 환상을 만들어내고 대중에게 그 환상을 먹이로 던져준 다음 현실이 무너져 내릴 때 어떻게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지를 보여주는 완벽한 청사진입니다. 그 이름은 바로 앨론입니다. 혹시 에이, 그거 그냥 옛날 얘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앨론 제국을 건설했던 그 교묘한 속임수들은 오늘날 금융 시스템에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거든요. 아니, 오히려 더 교묘한 형태로 진화했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이 지금 열광하는 어떤 투자처가 사실은 제2의 앨론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될 겁니다. 진정한 경제적 지혜는 과거의 실패에서 배우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니 채널 고정, 아니 구독 버튼부터 누르고 시작하시죠. 여러분의 구독이 곧 여러분의 금융지능에 대한 투자가 될 겁니다. 앨론이 어떻게 그렇게 높이 솟아올랐다가 처참하게 추락했는지 이해하려면 시간을 거슬러 1980년대 중반으로 가야 합니다. 1985년 케네스 레이라는 야심만만한 남자가 휴스턴 내추럴가스와 인터노스라는 두 회사를 합병시켜 앨론을 탄생시킵니다. 처음에는 그냥 평범한 가스 파이프라인 회사처럼 보였죠. 하지만 케네스 레이의 꿈은 그저 땅속에 파이프를 묻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앨론을 주식이나 채권처럼 에너지를 거래하는 금융강자로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리고 타이밍이 기가 막혔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는 미국 정부가 온갖 규제를 풀어주던 규제 완화의 황금기였습니다. 과거의 독점 기업들을 해체하고 시장을 경쟁 체제로 바꿨죠. 에너지 산업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의 엄격한 통제를 받던 천연가스와 전기가 이제 새로 생긴 시장에서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게 된 겁니다. 앨론은 바로 이 새로운 개척지의 선구자로 스스로를 포지셔닝했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자 앨론은 더 이상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운반하는 회사가 아니었어요. 에너지 계약을 사고 파는 트레이딩 회사가 되었죠. 월스트리트는 이런 앨론의 모습에 열광했습니다. 정치인들은 앨론을 혁신의 아이콘으로 칭송했고 언론은 연일 앨론의 성공 신화를 보도하기 바빴습니다. 앨론의 명성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유명 경제 잡지 포춘은 앨론을 미국에서 가장 혁신적인 기업으로 무려 6년 연속 선정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앨론의 천재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쏟아냈고 그 말에 홀린 투자자들은 너도 나도 앨론 주식을 사들여 주가를 폭등시켰습니다. 전성기 시절 앨론은 미국에서 7번째로 큰 대기업이었어요. 이제 앨론은 단순한 에너지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광대역 인터넷망, 물, 심지어 날씨 파생 상품까지 상품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래할 수 있는 금융 마법사라고 스스로를 포장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을 이끌었던 바로 그 하이프, 즉 거품의 파도에 올라탄 시대의 총하였죠.
하지만 화려한 커튼 뒤에서 그 거대한 제국은 거짓말로 지어지고 있었습니다. 앨론의 진짜 천재성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진짜 천재성은 존재하지도 않는 이익을 만들어내고 회사를 파산시켜야 마땅할 부채를 감쪽같이 숨기고 월스트리트부터 워싱턴 정계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앨론은 무적이라고 믿게 만든 회계 조작 기술에 있었습니다. 그 핵심적인 속임수는 시가평가회계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방식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보통 회사는 실제로 돈을 벌었을 때, 즉 상품을 배송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해서 현금이 들어왔을 때 매출을 기록합니다. 이게 상식이죠. 하지만 앨론은 기다리기 싫었습니다. 시가평가회계를 이용하면 계약서에 서명하는 바로 그날, 앞으로 몇 년, 혹은 영원히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미래의 예상 수익 전체를 당장 장부의 이익으로 기록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20년 동안 500억 원의 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되는 발전소 건설 계약을 땄다고 칩시다. 앨론은 그 500억 원 전체를 계약 당일에 마치 현금이 통장에 꽂힌 것처럼 즉시 이익으로 잡아버렸습니다. 그 발전소가 실제로 지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건설 비용이 폭등할 수도 있고 예상했던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가능성은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서류상으로 앨론은 엄청난 돈을 버는 것처럼 보였지만 현실은 그냥 장부 조작, 즉 분식회계였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환상을 계속 유지하려면 실패한 투자와 사업들로 인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막대한 부채를 숨겨야 했습니다. 여기서 앤드류 페스토우라는 인물이 등판합니다. 바로 앨론의 최고제 무책임자였죠. 페스토우는 특수목적법인 E라고 불리는 수백 개의 유령회사를 만드는 설계자가 됩니다. 유령회사들은 서류상으로는 앨론과 무관한 독립적인 회사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앨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들의 목적은 단 하나, 앨론의 부채를 대차대조표에서 떼어내 다른 곳에 몰래 숨겨서 회사의 재무 상태를 실제보다 훨씬 깨끗하게 보이도록 만드는 것이었죠. 이건 마치 비드로 가득 찬 신용불량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신용카드를 수백 개 만들어서 빚을 돌려막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을 속이고 그들의 찬사를 계속 받기 위해 설계된 정교한 금융사기였죠. 회사 내부 문화는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2001년에 CEO가 된 제프리 스킬링은 오직 단기적인 실적만이 중요한 독성 가득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그는 악명 높은 순위 매겨 해고하기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매년 직원들의 성과를 상대평가해서 하위 15%는 무조건 해고하는 제도였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유능하고 성실하고 충성스러워도 서류상 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바로 짐을 싸야 했습니다. 이건 마치 매년 수능을 다시 치르게 하는 것과 같았죠. 이런 극심한 압박은 공포와 탐욕의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직원들은 살아남기 위해선 숫자를 부풀리고 계약을 과장하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회사를 좋아 보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스킬링은 앨론이 자산이 가벼운 회사라고 자랑하곤 했습니다. 실물 자산을 많이 소유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그 말의 진짜 의미는 훨씬 어두웠습니다. 앨론은 진짜 기반이 아예 없는 회사, 즉 실체가 없는 껍데기뿐인 회사라는 뜻이었습니다. 앨론이 내세웠던 소위 혁신들도 마찬가지로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앨론은 인터넷 대역폭 시장을 만들어 인터넷 혁명을 일으키겠다며 광대역 트레이딩 플랫폼에 막대한 자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제대로 작동한 적이 없었지만 앨론은 어쨌든 이익을 장부에 기록했습니다. 날씨 파생상품이라는 복잡한 계약도 만들었습니다. 변덕스러운 날씨 패턴에 대비해 기업들이
위험을 회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죠. 이 역시 서류상으로는 화려했지만 실제로는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마 가장 악명 높았던 것은 인도에 지은 다볼 발전소 프로젝트일 겁니다.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지만 정치적 반대와 기술적 문제로 제대로 전기를 공급하지 못한 재앙적인 사업이었죠. 하지만 엘론은 프로젝트가 망해가고 있는 와중에도 계약서에 서명했다는 이유만으로 막대한 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미래를 과대 포장하고 오늘의 이익으로 기록하고 내일의 손실은 숨긴다. 이것이 바로 엘론의 패턴이었습니다. 한동안 이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물론 최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만요. 경영진들은 폭풍이 닥치기 전에 수천만 달러어치의 스톡옵션을 현금으로 바꿔 챙겼습니다. 케네스 레이, 제프리 스킬링, 앤드류 페스토우. 그들은 스스로를 미래를 내다보는 선구자로 포장하며 왕처럼 살았고 뒤로는 조용히 자신들의 재산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직원들과 주주들이 딛고 선 기반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2001년이 되자 마침내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자들과 일부 양심적인 애널리스트들이 불편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죠. 왜 엘론의 재무제표는 이렇게 복잡하고 불투명해서 이해하기가 불가능한가? 공매도 세력들은 피냄새를 맡았습니다. 그리고 2001년 가을, 더 이상 진실을 숨길 수 없는 순간이 왔습니다. 엘론의 이익은 환상이었고 부채는 진짜였으며 그들이 쌓아올린 제국은 모래성이었습니다. 2001년 말 그 거대한 환상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10월, 엘론은 분기 손실이 6억 1,8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발표하며 투자자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늘 화려한 실적만 발표하던 회사가 처음으로 끔찍한 성적표를 공개한 것이죠. 곧이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엘론의 회계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몇 주 만에 재무제표 각주에 작게 숨겨져 있던 유령회사들의 정체가 빛속으로 드러났습니다. 시가평가회계로 부풀려졌던 이익은 계약들이 줄줄이 실패하면서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한때 엘론에 매혹되었던 월스트리트는 잔인하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2일, 엘론은 당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그 여파는 재앙적이었습니다. 2만 명이 넘는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들 중 다수는 회사가 건전하다는 경영진의 말을 믿고 자신의 퇴직연금을 엘론 주식에 투자한 상태였습니다. 한때 주당 90달러가 넘었던 그 주식은 순식간에 1달러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연금, 그들의 미래, 시스템에 대한 그들의 신뢰,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수십 년간 일해온 비서들, 편안한 노후를 꿈꾸던 은퇴 예정자들, 이제 막 경력을 시작한 젊은 직원들, 모두가 단 며칠 만에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저축이 증발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고, 엘론에 의존하던 지역사회는 황폐화되었습니다. 한편, 이 사기극을 지휘했던 경영진들은 막대한 재산을 챙겨 빠져나갔습니다. 케네스 레이는 파산 전에 3억 달러 이상의 엘론 주식을 팔아치웠습니다. 제프리 스킬링은 2억 달러 이상을 현금화했습니다. 앤드류 페스토우는 엘론의 빚을 숨기기 위해 만들었던 바로 그 유령 회사들을 통해 개인적으로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들은 거짓말하고 조작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렸습니다. 그리고 제국이 무너졌을 때 평범한 사람들에게 잿더미를 떠넘기고 떠났습니다. 물론 일부는 나중에 기소되었습니다. 스킬링은 10년 이상 감옥에서 복역했고 페스토우는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감형받았습니다.
레이는 선고를 받기 전에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피해는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가장 큰 대가를 치른 사람들은 경영진이 아니라 그들을 믿었던 직원들과 소액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이 스캔들은 앨론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앨론의 회계 감사를 맡았던 아서 앤더슨이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회계법인 중 하나였죠. 그런데 그들이 앨론의 회계 부정을 눈감아주고 관련 서류를 파쇄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때 세계 5대 회계법인 중 하나였던 아서 앤더슨은 거의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고 수만 명의 직원들이 또다시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이 사건은 회계 산업의 지형을 바꿔놓았고 2002년 사베인스 옥슬리 법이라는 강력한 기업 회계 개혁법을 통과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재무제표의 정확성을 직접 인증해야 했고 경영진은 개인적인 책임을 져야 했으며 회계감사는 더 엄격한 감독을 받게 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해결책처럼 보였죠.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탐욕이 지배하는 시스템 위에 규제 한 겹을 더 추가한 것뿐이었습니다. 이 법은 2008년 금융위기를 막지 못했고 최근의 FTX 사태도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는 시스템의 근본적인 인센티브를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속임수가 돈이 되는 한 누군가는 반드시 속임수를 찾아낼 겁니다. 그렇다면 앨론 사태가 오늘날 우리에게 왜 중요할까요? 바로 똑같은 수법이 의상만 바꿔 입고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월스트리트의 은행들은 부실 주택담보대출, 즉 독을 복잡한 증권 상품으로 포장해서 위험을 숨겼습니다. 앨론과 똑같은 방식이었죠. 그 거품이 터졌을 때 대공황 이후 최악의 금융위기가 닥쳤습니다. 2020년대에 와서는 FTX와 같은 코인 제국의 붕괴를 목격했습니다. 수십억 달러가 거짓말과 과대 광고, 내부자 사기 속에서 하룻밤 만에 사라졌습니다. 산업도 다르고 기술도 다르지만 핵심적인 속임수는 똑같습니다. 부의 환상을 제조하고 투자자를 끌어모으고 꼭대기에서 현금화한 다음 대중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것. 그리고 이게 바로 여러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입니다. 이게 그냥 거대 기업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퇴직연금, 여러분의 예금, 소위 우량주나 유망한 신기술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 이 모든 것은 시스템이 현실보다 과대 광고에 보상할 때 취약해집니다. 앨론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대차대조표의 숫자, 계속 오르는 주가, 매수를 외치는 애널리스트의 말, 그 어떤 것도 안정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그 밑에 진짜 무엇이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이미 제2의 앨론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교훈은 단순하지만 불편합니다. 진짜 부는 환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화면에 떠있는 주가나 절대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는 미래 수익에 대한 약속이 진짜 부가 아닙니다. 진짜 부는 오래 지속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만질 수 있는 자산, 의지할 수 있는 기술, 어떤 회계 속임수로도 지울 수 없는 경제적 독립. 금융교육은 단순히 투자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금융 시스템이 당신에게 팔아먹으려는 환상을 꿰뚫어 보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상은 수익성이 높지만 오직 그 환상을 만든 사람들에게만 그렇기 때문입니다. 앨론의 제국은 화려하게 무너졌지만 그것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예고편이었습니다. 탐욕이 현실을 앞지를 때 시스템이 얼마나 허약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섬광과도 같았죠. 그리고 그 경고는 분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돈과 권력이 어떻게 결탁하여 거품을 만들어내는지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 거품이 터질 때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지만 운율을 맞춘다고 하죠. 그리고 앨론은 시스템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여전히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의 속삭임을 보내고 있습니다.